이건 불가능합니다. 바닥으로 난방한다는 건 시대착 오적 발상이에요. 스웨덴 난방 전문가 알바르 볼그렌의 한마디에 유럽 난방 학회가 박수를 쳤습니다. 북유럽 3국은 20년간 공기 난방 시스템에만 70조 원을 쏟아부었고 독일은 단열 기술 개발에만 3만 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영하 15도 한파 속 난방 사고가 터지면 2시간 만에 실내가 냉동고로 변했죠. 한국, 전통 문화나 지키는 나라 아닙니까?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관습이죠. 이 북유럽 난방 전문가는 확신에 찬 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72시간 만에 그의 20년 커리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난방이 끊긴 서울 아파트들이 사흘째 온기를 유지했고 더 충격적인 건 76살 할머니가 혼자서 안전하게 버텨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한국 바닥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왜 북유럽 최고 난방 전문가는 무릎을 꿇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한 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르 볼그렛입니다. 스웨덴 에너지청 외부 자문단으로 일하고 있죠. 45살 북유럽 주거에너지 분야에서는 꽤 알려진 이름이라고 자부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연구해온 건 단 하나였습니다. 효율적인 난방은 결국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는 것. 단열이 완벽하고 공기순환이 정확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2025년 1월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꺼운 스웨덴산 방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내판을 잠시 보다가 고개를 저었죠. 한국의 난방 시스템을 자문하기 위해 초청받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온돌이라는 게 뭡니까? 전통 문화의 일부일 뿐이죠. 효율적 난방은 결국 공기를 데우는 겁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단열과 공기 난방 모델만을 표준으로 연구해왔습니다. 한국을 조사하러 왔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교육하러 왔다는 생각에 가까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매서운 서울 한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였죠. 하지만 제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추운 나라에서 온 내가 더 잘 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북유럽의 겨울을 견뎌온 사람으로서 한국의 난방 기술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증명하러 온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이선주 연구원이라는 분이 보낸 일정표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노트북 가방을 열어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북유럽 난방 표준, 단열 계수, 공기 순환 효율 그래프. 완벽했습니다. 이 자료만 있으면 한국 측을 설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신발을 벗자마자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묘했죠. 스웨덴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촉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바닥을 짚어봤습니다.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열 손실이 크겠군. 그렇게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이면 제 이론을 증명할 기회가 올 겁니다. 온돌이 얼마나 구시대적인 시스템인지, 공기 난방이 얼마나 우월한지 말이죠.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너지공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선주 연구원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42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악수를 나누며 그녀의 눈빛을 봤는데 묘하게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기술이 우수한 건 아닌데.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볼그렌 박사님. 선주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격식을 차려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이미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바닥 단면 구조 열축적 설계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는 슬라이드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열 손실이 크겠군요. 단언했습니다. 바닥에 열을 가두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결국 천장과 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공기를 직접 데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런데 선주는 제 말을 듣고도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웃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열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는 질문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위로 올라가죠. 열역학 기본 법칙입니다. 선주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바닥이 문화를 담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에너지를 담기도 합니다. 그 한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에너지를 담는다? 바닥이?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말장난처럼 들렸거든요. 문화와 에너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난방은 과학이지 감성이 아니죠. 흥미로운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주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박사님과 함께 직접 현장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 오래된 빌라, 어린이집, 상가까지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현장을 봐도 결론은 같을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실측 데이터는 언제나 환영이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선주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보여드릴 건 난방 기계가 아니라 난방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기계든 시스템이든 결국 공기 순환이 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제 세계관을 흔드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곧 목격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선주와 함께 신축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죠. 35평형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전문가답게 철저하게 측정하고 싶었거든요. 바닥을 향해 카메라를 겨누자 화면에 붉은색과 주황색 열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고르게 퍼져 있더군요. 실내 온도계는 22도를 가리켰고 바닥 표면 온도는 28도 정도였습니다. 보세요. 난방이 작동 중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왠지 불편했지만 저는 계속 측정했습니다. 다음은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물 4층이었죠.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또다시 따뜻한 바닥이 발을 감쌌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신축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열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기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난방이 켜져 있으니 당연하죠. 그 다음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바닥에 손을 대보니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양말만 신은 채로 편하게 앉아 있더군요. 북유럽이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선주에게 말했습니다. 선주는 여전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저희는 지하철 역사를 방문했습니다. 승강장 바닥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세하게나마 열이 남아 있었죠. 상가 건물도 둘러봤습니다. 카페, 음식점, 옷가게. 어디를 가도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측정하고 기록하는 일은 똑같이 반복됐고 결과도 예상 범위 아니었으니까요. 닷새째 되던 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다 똑같잖아. 난방이 작동 중이면 따뜻하고 꺼지면 식는 거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주였습니다. 박사님, 내일은 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곳이요? 네. 난방이 꺼진 상태를 직접 체험해 보실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난방이 꺼진 상태? 그게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선주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난방이 꺼지면 당연히 식는 겁니다. 그게 연력학의 기본 아닙니까? 공기가 모든 걸 결정하죠.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선주의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비 TV에서 갑자기 긴급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빨간 자막이 화면 아래를 가로질렀죠. 강남 일대 지역 난방 배관 파손, 여러 단지 난방 공급 중단. 저는 포크를 놓고 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앵커가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 탄천 인근 지역 난방 배관이 한파로 인해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강남구 일대 10여 개 아파트 단지에 난방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화면에는 한파주의보 안내문이 떴습니다. 영하 16도. 서울에 강력한 한파가 닥친 겁니다. 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선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사님. 선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난방이 끊겼다던데요. 네, 지금 비상대책본부로 가는 중입니다. 박사님도 오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서둘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에 스마트 온도계, 열화상 카메라,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흥분 때문이었을까요? 예기치 않게 제가 그토록 주장하던 이론을 증명할 기회가 온 겁니다. 택시를 타고 가며 생각했습니다. 난방이 중단되면 실내는 곧 위험해진다. 공기가 식으면 끝이다. 제 이론대로라면 이 한파 속에서 난방이 끊긴 아파트들은 빠르게 냉각될 겁니다. 한두 시간이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겠죠. 비상대책본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주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건 박사님께 실제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니 작동하지 않는지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측정 장비는 가져오셨습니까? 선주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함께 현장으로 가시죠. 난방이 중단된 지 이미 4시간이 지났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며 저는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난방 중단 4시간 경과. 외부 온도 영하 16도. 예상 실내 온도 하락폭.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 이론대로라면 이미 실내 온도가 최소 5도는 떨어졌을 겁니다. 첫 번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든 온도계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30대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소 불안해 보였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여전히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측정 좀 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김정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스마트 온도계를 꺼내 실내 공기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19.2도. 잠깐, 이게 맞나? 저는 다시 한번 측정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19.2도. 난방이 중단된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외부는 영하 16도입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실내 온도는 최소 18도 이하로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고작 0.8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난방이 끊겼죠? 제가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시간 정도 됐네요. 5시간. 저는 열화상 카메라를 꺼내 바닥을 찍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여전히 주황색과 노란색 열분포였습니다. 바닥이 식지 않았습니다.
아니, 씻고는 있지만 너무 천천히 씻고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선주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놀라우시죠? 아니, 이건 측정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다음 가구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단지 16층이었습니다. 노부부가 사는 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온도계는 18.7도를 가리켰습니다. 추우시지 않으세요? 제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조금 선선하긴 한데 견딜만 해요. 바닥이 아직 따뜻하거든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얹었습니다.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뜨겁진 않지만 분명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기계는 멈췄는데 바닥은 여전히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구, 네 번째 가구.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집이 비슷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난방이 중단된 지 6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저녁이 되어 대책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공기를 데우지 않는데 어떻게 버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이론, 발표한 논문, 강연에서 주장한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기 난방이 최선이라고, 바닥 난방은 비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선주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보고 계신 건 바닥 난방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물었습니다. 바닥 저장입니다.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장. 난방이 아니라 저장.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의심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닐까? 바닥이 단순히 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열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선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더 많은 세대를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난방 복구가 늦어지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조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생활이었으니까요. 서둘러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의 한 오래된 단지였습니다. 난방이 끊긴 지 벌써 28시간째였죠. 저는 가방에서 온도계와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였습니다. 실내 온도 17.3도. 바닥 표면 온도 23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주가 옆에서 태블릿에 기록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 정도를 유지하네요. 다음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최신 건물이니 더 빨리 식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18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 그들은 담요를 덮고 있긴 했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괜찮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바닥이 따뜻해서 아직은 견딜만 해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확실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 공기를 데우는 기계는 하루 전에 멈췄는데 어린이집도 방문했습니다. 장혜린 교사가 저희를 맞이했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선주가 물었습니다.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바닥이 아직 따뜻해서요. 평소보다 옷을 한 겹 더 입혔지만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실 바닥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여전히 열 분포가 보였습니다. 붉은색은 아니었지만 주황색과 노란색이 고르게 퍼져 있었죠. 저녁 무렵 상가 건물도 돌아봤습니다. 카페, 음식점, 작은 사무실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난방은 멈췄지만 바닥은 여전히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돌아오며 저는 선주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콘크리트가 열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 자체가 거대한 추결 장치예요. 추결전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네. 한국은 난방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따뜻하게 설계한 거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난방만 봤지 저장은 보지 못했다는 걸. 공기는 빨리 데워지지만 빨리 식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겁니다. 이건 단순 난방이 아니라 추결이잖아.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평가하러 온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해석해야 하는 연구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선주가 저를 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빌라 단지였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계단을 올라 4층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찼지만 참았습니다. 선주가 초인종을 눌렀고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주 씨. 박순덕 할머니는 선주를 아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스웨덴에서 오신 난방 전문가세요.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상 위에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난방이 끊긴 지 사흘째인데 괜찮으세요? 선주가 물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보일러가 하루에 몇 번만 돌아도 밤새 버티는 건 온돌 덕이지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실내 온도 18.5도. 신축 아파트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바닥 온도는 24도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오래됐잖아요. 옛날 방식대로 바닥이 두껍거든요. 한번 데워지면 쉽게 안 식어요. 저는 열화상 카메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보다 더 선명한 열분포가 보였습니다. 바닥 전체가 고르게 주황색이었죠. 선주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옛날 구들이든 지금의 온수배관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열을 담는 거예요. 할머니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새 이런 거 안 믿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추운 겨울밤에 이 바닥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차를 마시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76살. 혼자 사시는 분. 만약 북유럽식 난방이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공기 난방이 멈추면 두세 시간 만에 실내가 차가워집니다. 노년층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바닥은 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장치였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난방이 끊겼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좀 걱정했지. 그런데 바닥이 따뜻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불 하나 더 덮으면 돼요. 빌라를 나오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효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는 걸. 전통과 현대가 연결되어 있군요. 제가 선주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단절된 게 아니라 진화한 거죠. 차 안에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온돌은 사회 안전 인프라다. 나흘째, 선주는 더욱 다양한 장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이번엔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역이었죠. 지하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여기도 난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승강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열화상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여전히 붉은 빛이었습니다. 난방이 중단됐는데도 바닥은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역 난방과 연결되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난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은 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1층 바닥을 측정하니 19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쇼핑을 하고 있었죠. 누구도 패닉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상가 건물도 돌아봤습니다. 카페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바닥이 따뜻해서 손님들도 별로 불편해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카페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확실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소아과 병동이었죠. 간호사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은 체온 조절이 약하잖아요.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바닥이 따뜻해서요. 병실 바닥을 측정했습니다. 21도. 아이들은 침대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도 다시 찾았습니다. 장혜림 교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서 잘 때 따뜻해서 겁나지 않았대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교실 구석구석을 측정했습니다. 놀이방, 낮잠방, 화장실 앞 복도까지 모든 곳의 바닥이 고르게 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주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서울 지도 위에 빨간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 지역 난방망입니다. 도시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건물의 바닥이 열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개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로 뻗은 배관, 그 위에 세워진 건물들, 그리고 열을 저장하는 바닥 구조.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난방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도시를 따뜻하게 만든 겁니다. 선주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별 건물만 봤습니다. 효율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도시 인프라로서의 난방. 차를 타고 돌아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들, 아파트들, 상가들. 모든 건물의 바닥 아래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열. 그게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지킨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도시 추결 시스템 분석이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온도 그래프, 열화상 이미지, 시간별 변화 추이. 모든 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웨덴 표준 난방 모델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제가 지난 15년간 발전시켜온 이론이었습니다. 단열과 공기 난방, 효율과 정확성. 그게 전부였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한국 수치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방 중단 후 1시간 경과, 온도 하락 0.8도. 24시간 경과, 온도 하락 2.5도. 72시간 경과, 온도 하락 4.2도. 그리고 스웨덴 모델의 예측치를 옆에 적었습니다. 1시간 후 예상 하락 5도. 24시간 후 15도. 72시간 후 실내 온도는 외부와 거의 동일. 이게 문제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스웨덴 방식은 기계가 작동할 때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멈추면 급격한 냉각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열재는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출 뿐 열을 저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방식은 달랐습니다. 바닥 자체가 거대한 배터리였습니다. 열을 축적했다가 천천히 방출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였죠. 이건 비상 상황에서 공기가 아니라 바닥이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질량 추결 기반 도시 난방 시스템의 재난 대응력 분석이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논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내용들, 강연에서 자신있게 주장했던 이론들. 모두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건물들 아래 보이지 않는 바닥들이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패배감보다는 오히려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틀렸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됩니다. 더 나은 이론을 세우면 되는 거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결론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 난방 모델은 정상 작동 시 효율적이나 비상 상황 대응력이 취약하다. 반면 한국식 바닥 난방 모델은 비상 상황에서도 생존 시간을 최대 72시간 이상 확보한다. 문장을 쓰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표준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작업했습니다. 25페이지 분량의 예비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오름이 아니라 더 나아짐에서 온다. 그리고 선주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초안 완성했습니다. 검토 부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선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더 많은 세대를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난방 복구가 늦어지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조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생활이었으니까요. 서둘러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의 한 오래된 단지였습니다. 난방이 끊긴 지 벌써 28시간째였죠. 저는 가방에서 온도계와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였습니다. 실내 온도 17.3도. 바닥 표면 온도 23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주가 옆에서 태블릿에 기록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 정도를 유지하네요. 다음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최신 건물이니 더 빨리 식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18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 그들은 담요를 덮고 있긴 했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괜찮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바닥이 따뜻해서 아직은 견딜만 해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확실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 공기를 데우는 기계는 하루 전에 멈췄는데. 어린이집도 방문했습니다. 장혜린 교사가 저희를 맞이했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선주가 물었습니다.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바닥이 아직 따뜻해서요. 평소보다 옷을 한 겹 더 입혔지만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실 바닥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여전히 열분포가 보였습니다. 붉은색은 아니었지만 주황색과 노란색이 고르게 퍼져 있었죠. 저녁 무렵 상가 건물도 돌아봤습니다. 카페, 음식점, 작은 사무실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난방은 멈췄지만 바닥은 여전히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돌아오며 저는 선주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콘크리트가 열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 자체가 거대한 추결 장치예요. 추결,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네. 한국은 난방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따뜻하게 설계한 거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난방만 봤지 저장은 보지 못했다는 걸. 공기는 빨리 데워지지만 빨리 식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겁니다. 이건 단순 난방이 아니라 추결이잖아.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평가하러 온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해석해야 하는 연구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스웨덴 에너지청 기술심의위원회 공식 통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볼그렌 박사의 한국 난방 시스템 보고서는 공식 검토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북유럽 표준 난방 방식과 상충되며 검증되지 않은 비현실적 모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식 거부. 이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연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음도 함께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첫 논문을 발표하던 날 국제학회에서 상을 받던 순간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2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건 내가 바보였다는 뜻일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제 이름을 믿고 따라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강연을 듣던 청중들, 제 이론을 인용한 논문들, 저를 자문으로 초청했던 기관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주였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으세요? 지금은 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웃던 얼굴. 바닥이 따뜻해서 괜찮아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바닥에서 편안히 놀던 모습. 겁나지 않았대요. 병원 간호사가 안심하던 표정. 다행히 바닥이 따뜻해서요. 카페 주인이 말했던 것.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열화상 이미지, 온도 그래프, 시민들의 모습. 이 사람들은 지켜줬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숫자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학회의 승인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선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계속합니다. 학회 승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공개 연구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발표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도시 추결 난방 시스템 공개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진 않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인정받기 전에 먼저 무시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눈은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추결 곡선, 실내 냉각 속도, 재난 대응 시간. 하나하나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래프를 수정하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선주가 보내준 서울 도시 난방 인프라 문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였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방의 목적은 온도 유지가 아니라 생존 시간 확보다. 저는 그 문장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생존 시간. 중얼거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놓쳤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효율만 봤습니다. 몇 도를 유지하는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가. 숫자만 봤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는가. 그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과거 제 논문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0년 전 박사 논문부터 최근 발표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비상 상황에서의 안전성. 그 항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평상시 효율, 에너지 소비량, 초기 투자 비용. 그것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진짜 중요한 걸 보지 않았구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연구자의 용기라는 것. 더 나은 모델을 만드는 게 진짜 명예라는 것.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난방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치가 아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다. 한 문장, 또 한 문장. 생각이 글로 흘러나왔습니다. 공기는 빠르게 데워지지만 빠르게 식는다. 질량은 천천히 데워지지만 천천히 식는다. 평상시엔 공기가 효율적이지만 위기 시엔 질량이 생명을 구한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북유럽 모델 난방 중단 후 2시간, 실내 온도 10도 하락. 한국 모델 난방 중단 후 72시간, 실내 온도 5도 하락.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효율이 아니라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데 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63페이지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보고서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선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졸린 듯 했습니다. 선주 씨, 완성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6시입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볼게요. 메일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선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라운 보고서예요. 정말로. 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죄책감이 책임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공개할 차례입니다. 아침 8시 선주가 호텔 로비로 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박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들어보죠. 온라인 공개 세미나는 어떨까요? 학회 승인 없이도 연구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안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박성규 정책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흘 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선주는 현장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박 정책관은 공식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유럽 쪽에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성학자들은 거부했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습니다. 핀란드의 마르쿠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독일의 카타리나도 응답했습니다. 논란이 될 걸 알지만 듣고 싶습니다. 하나둘 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유럽, 아시아 심지어 북미에서도 접속 신청이 왔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리허설을 했습니다. 선주가 화면 너머에서 지켜봤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참가자 목록이 떴습니다. 57명.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바르 볼그렌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새로운 난방 모델입니다. 질량 추결 기반 도시 난방 시스템입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서울 지도 위에 빨간 난방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서울의 지역 난방 네트워크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바닥 단면 구조였습니다. 이 바닥은 단순히 열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저장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난방 중단 후 온도 변화 그래프였습니다. 72시간이 지나도 실내 온도는 5도만 하락했습니다. 열화상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할머니 댁의 따뜻한 바닥이었습니다.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실제 시민들의 생활입니다. 어린이집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서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난방이 끊겼지만 아이들은 안전했습니다. 바닥이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40분간 쉬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난방의 목적은 온도 유지가 아닙니다. 생존 시간 확보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네요. 하지만 비용은?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비판과 찬사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 마르쿠스가 질문했습니다. 이 모델을 북유럽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선주가 말했습니다. 성공입니다, 박사님.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3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웨덴 신도시 개발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볼그렌 박사님,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긴장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회는 박사님의 추결 난방 모델을 실험 프로젝트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스톡홀름 외곽 신도시 개발 계획에 한국식 온돌 기반 추결형 주거 단지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선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주 씨, 승인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사님.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과 스톡홀름을 화상으로 연결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 스웨덴의 건축가들, 양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공동 연구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선주도 함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닥 구조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바닥 단면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는 250mm, 온수 배관 간격은 200mm입니다. 한국 측 기술자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열 저장 용량은 평방미터당 50kWh입니다. 스웨덴 건축가가 질문했습니다. 기존 건물보다 비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초기 비용은 15% 증가하지만 재난 대응력은 300% 향상됩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2달 후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 스톡홀름으로 향했습니다. 선주도 함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 건축가들, 언론까지. 삽을 들고 땅을 파는 순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을 부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건 한국 기술을 복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선주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스웨덴 에너지청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볼그렌 박사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연구였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선주와 마지막 차를 마셨습니다. 박사님, 후회 없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후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무엇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한 것. 그리고 더 나은 걸 만든 것. 좋은 기술은 국경을 넘어 사람을 지킨다는 걸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듬해 3월,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였죠. 공항에 내리자 선주가 마중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선주 씨. 차를 타고 이동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특별한 곳입니다. 박사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차는 익숙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단지였습니다. 작년에 왔던 그곳이었죠. 박 할머니 댁인가요? 네, 할머니가 꼭 다시 오시라고 하셨어요. 4층까지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또 오셨네요. 뵙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그때 난방 끊겼을 때 말이에요.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괜찮았다는 거 아셨어요? 아니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박사님이 우리 바닥이 좋다고 세상에 알려줬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저는 바닥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겁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보일러에서 나온 열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기억하고 있는 열이었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 바닥은 할머니께 어떤 의미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심이지요. 추운 겨울에도 이 바닥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안심을 주는 거였습니다. 빌라를 나와 선주와 함께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사님, 스웨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첫 건물이 완공될 겁니다. 기대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뭔가요? 기술의 목적은 따뜻함을 전달하는 거라는 것. 선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건물들 아래 보이지 않는 바닥들이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확신으로 가득 찬 채 이곳에 왔었습니다. 온도를 부정하려고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온도를 세계에 전하려 돌아갑니다. 좌석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따뜻함을 기억한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바닥에 남은 열처럼 오래도록 기억될 온기였습니다.